고구려가 그런 주변 지역을 약탈을 했는데 성질이 포악하고 흉하고 급하고, 당시에 그 역사 기록을 주로 남겨놓은 주체가 누구냐? 중국 사관들이거든요. 고구려가 만약에 욕심을 냈으면은 이 한반도까지 아우르는 이 지역의 주변으로 영토를 넓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지금 현재까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인 안정준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쟁을 초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가 처음에 기반을 뒀던 지역은 애초에 농경지로서 농사 생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도 아니었고, 이 척박한 지역에 몰려 살면서 농사 지어서 살다가 먹을 게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게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결국 필연적으로 주변 지역에 군사를 몰고 가서 약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구려가 당시에 처해 있던 지역적 환경 자체가 굉장히 산악이 많고 농경지가 부족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의 어떤 호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지역의 식생이라든가 환경, 여기서 비롯된 면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고구려가 그런 주변 지역을 약탈을 했는데 그 주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당시에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의 상황이었고, 중국 9년이 두어지고 중국 9년에 의해서 주변 지역들이 거의 포섭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중국 9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들을 쳐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산물이나 농산물을 빼앗아 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영토 확장을 해 나간다면 필연적으로 중국 9년 세력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역사 기록을 주로 남겨놓은 주체가 누구냐? 중국 사관들이거든요. 중국 왕조의 사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나쁜 놈들이죠. 성질이 포악하고 흉하고 급하고, 싸움하길 좋아하고, 이웃 사람들 쳐들어가서 약탈하길 좋아하고, 주로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렇게 적어 놓은 그 이미지가 사실은 고구려의 이미지로 고착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쁘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고구려 입장에서 고구려인들이 많이 변명한다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개토왕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굉장히 군사적 활동을 크게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그런 이미지가 이제 중국 왕조 세력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4, 5세기 이후에 거듭나면서 고구려 하면은 전쟁을 굉장히 잘하고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군사력이 강한 그런 국가 이미지로 굉장히 고착화됐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우리가 조금 인용할 필요가 있는데, 고구려 문화 풍속에 대해서 3세기 때까지 가장 자세히 나온 거는 삼국지 유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 지역의 각 촌락에서 남녀가 밤마다 무리지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유의를 즐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대 기록에서 나와요. 사실 유교 문화권, 그러니까 중국 한족 왕조의 문화권에서 보면은 이 남녀가 나와서 공터에서 이렇게 어우러지고 무슨 클럽, 나이트, 이렇게 미혼 남녀도 마찬가지고 기혼 남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좀 금기시되는 면이 있는 거죠.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런데 이런 그 금기가 한반도, 특히 고구려 지역 이런 데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남녀가 춤추고 놀다가 또 좋은 일이 또 생기고, 그런 거죠. 남자와 여성이 서로 만나고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 이후에 뭐가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을 잘 쐈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고구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초기부터 약탈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자기 방어를 위한 군사적인 능력이 남성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사자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집단들이 또 내에 있었고요.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인으로 키워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관료가 되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문인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한테 보통 책을 읽으라고 하지 칼싸움을 잘하거나 활을 잘 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무당서에 보면은 고구려의 경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래요. 일종의 유소년 교육기관인데, 기록에 보면은 고구려의 지체에 있는 집안 자제든 아니면 저 낮은 문직이라든가 말을 부리는 사람이든 간에 다 이 경당에서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책 읽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또 하나 요구된 게 뭐냐? 활쏘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거는 고구려라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면서 초기부터 굉장히 지배층한테도 강요되어 오던 군사적인 어떤 능력,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과정에서 활쏘기가 독특하게 강조가 되어 왔고, 그래서 심지어 고구려 벽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수렵총이라고 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활을 쏘거든요. 근데 독특하게도 말을 타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활을 쏴요. 고구려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일제히 활을 쏘게 되면요, 공격하는 측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훈련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훈련, 예비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덕흥리벽화 고분이라고 강서구역에 있는 고분인데요. 여기 아주 재밌는 놀이 문화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데 긴 막대기가 하나 서 있고
거기 네모난 표지판이 있습니다. 말 타고 가면서 활로 그걸 쏘아 맞추는 거죠. 그 조그만 거 쏘아 맞추면은 그 옆에서 붓을 들고 그 점수판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중 아니면 이제 명중 안 했다 이런 거 적는 사람. 마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 쏘는 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고구려에서는 지배층이든 좀 중하층민이든 간에 이런 활을 쏘는 문화가 상당히 폭넓게 향유되고 있었고 그것이 교육 과정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었다. 아마 그런 것이 고구려가 이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쏘기를 잘했다고 알려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 영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북위에 대한 역사를 쓴 위서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였는데요. 5세기 전반에 북위에서 고구려로 사신을 보냅니다. 이호라고 하는 이름의 사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고구려로 가서 고구려의 정확한 영토가 대충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고 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고구려가 북으로는 부여 지역, 지금의 길림성 길림시 일대까지 뻗치고 동쪽으로는 책성, 지금의 두만강 일대까지, 서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요하 쪽에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남쪽으로 경기만이라고 해서 인천하고 지금의 시흥 지역 있죠. 서쪽에 있는 서해 지역까지 미치는 영토를 차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대략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은 장수왕대 전성기 영토를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백제랑 신라를 저 남쪽으로 몰아내고 북쪽으로 뻗쳐 있는 그 지도가 북위 사신 이호가 말했던 시기에 딱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를 만약에 요하를 넘어서 북위가 나중에 이제 흔들리고 화북 지역이 혼란스러워졌을 때 군대를 보냈으면은 충분히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이전에 그런 시도들을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형선비, 전현이라든가 후현이라든가 전진 이런 왕조들이 이민족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화북을 일시적으로 차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단명했어요. 불과 한 20년이나 40년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족 주민들이 다수 있는 그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경영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구려가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화북을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이 됐지만은 순식간에 또 멸망해버리는 내부의 어떤 반란이나 어떤 반발에 의해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고구려가 구상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하라고 하는 또 그 지역이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천의 그 자연 요새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성들을 세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성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더 이상 중국을 자극하지도 않고 중국 이쪽에 넘어온 걸 허용하지도 않는 그런 강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동북쪽 남쪽으로 이제 점점 자기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가 생각했던 가장 안정적인 형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정적인 어떤 군사적인 안정화 속에서 주변 국가들과 굉장히 교묘하게 영리하게 외교를 펼치면서 이어나갔던 게 고구려가 거의 7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민족국가 계보로 고대 국가들을 인식하다 보니까 마치 뭐 고조선, 고구려, 뭐 발해, 고려 쪽으로 이어지는 그걸 다 똑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압록강 중류역에서 시작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 그 원래 고구려인들 많지 않은 규모거든요. 규모의 조그만 주식회사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그 주변에 많은 부족들, 민족들을 통합해 가면서 고구려라고 한 제국을 건설을 한 거예요. 4세기 중반 5세기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5세기쯤 되면요 이 넓은 영토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옛날에 요동군 이런 지역들은 한족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동북 지역 쪽으로는 말갈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많이 또 있죠. 자, 그들도 고구려 내에 들어왔습니다. 남쪽 지역으로는 우리가 소위 한이라고 말하는 사만이라고 말하는 한족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동해의 그 예족들이 또 있고요. 이들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간판은 고구려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종족, 다문화 사회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을 생각하면 처음에 미국을 건너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럽에서 건너왔던 이제 영국이나 이런 지역의 백인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미국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계기로 들어온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아프리카 계통의 주민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민족들, 아시아 계통 민족들이 어우러진 사람들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간판을 내걸고 지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구려가 딱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그 만주와 한반도 중부 일대에 걸치는 다종족 다문화 사회가 한반도제를 완전히 통합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역사상 처음으로 만주와 한반도 일대를 크게 아우르는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나중에 결국 고구려가 망하고 다른 국가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끼치는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고구려가 만약에 욕심을 냈으면은 이 한반도까지 아우르는 이 지역의 많은 인구나 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으로 영토를 넓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국 사람들의 일종의 로망인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제국을 건설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과연 더 옳은 방향이었는가 아닌가, 그건 우리가 뭐
명확히 지금 귀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을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중원 지역을 장악했던 많은 국가들이 대체로 큰 하나의 그 지역들, 다양한 주민들을 아우르는 지역들을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관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분으로 인해서 또 그들 전체 구성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큰 기근이라든가 자연재해 혹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구려 역시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하기는 어렵죠. 다만 저는 그게 참 놀라워요. 700년 가까이 그 영토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고구려가 내부 반란에 의해서 크게 힘들었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으로 적어도 자기들 영토 내에서의 어떤 주민들 굉장히 잘 복속을 시키고 관리하고 있었다, 컨트롤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것이 더 넓은 영토였다, 더 다양한 민족이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은 양지공도라고 하는 중국 6세기 전반에 중국 양나라가 썼던 외교 사신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 관련 기록을 적었던 그림하고 글을 적은 문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기록인데 백제 사신이 신라 사신이랑 그 521년경에 양나라로 같이 왔어요. 신라 사신이 중국말 회화를 못했습니다. 백제 사신이 신라 사신의 말을 통역해줬다. 다시 말해서 신라 사신은 백제 사신이 통역해주길 기다린 다음에 자기 말을 다시 한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역을 하려면은 사실은 백제 사신이 신라 사신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아마 통역이 없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물론 방언이 굉장히 심했을 수는 있어요.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방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강했을 수는 있지만은 서로가 알아듣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신라의 김춘추가 백제 의자왕에 의해서 대하성이 함락되고 자기 사회 뭐 김품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고 신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니까 일단 고구려로 먼저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라고 요청하면서 그쪽 뭐 연개소문을 비롯한 지도부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뭐 통역이라든가 말을 전해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정황상 아마도 직접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볼 때 백제, 신라, 고구려는 서로 간에 뭐 언어를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